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직업훈련신문의 김준하 부장님이 오셨는데요. 부장님,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아니,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네, 국회 공청회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코뿔소처럼 열심히 하시길래 저는 와, 이분 같은 추진력은 처음 봤다 하고 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조용해지시길래 무슨 일이 있으셨나 싶어서 제가 요양TV로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1월 2일 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90% 선자부담 정책을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1월 12일 국회에서 환노위 국회의원들 주재하에 공청회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단법인 대기업에서 이제 주관을 했는데 거기랑 저희가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TF팀을 꾸리는 부분에서 전국에 이제 뭐 협회를 달리하는 이런 분들하고도 공동 전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이제 주장을 했고, 대기업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후에는 하차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대기업의 부회장이신 거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1월 중순경에는 전국의 지부를 운영을 하시는 주부장님들을 동의를 얻어서 대기업 주관 하에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국회 공청회도 성공적으로 이끄시면서 네네. 활동을 다양하게 하셨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요양보호사 자부담 90%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 자부담금 90%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이제 요양보호사 인력의 가수요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쵸. 원장님께서는 이 가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부에서의 의견은 240만 명이 자격증을 땄는데 그중에 60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뭐 고소득자거나 사업소득자거나 또 이미 다른 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다 가수요로 보고 있고,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중장년층들이나 노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과정이에요. 중장년층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은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가족을 수발하거나 친척을 수발하거나 이러려고 자격증을 따시죠. 근데 자격증을 땄는데 예? 이게 이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 직종은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리고 최저임금이에요. 요양보호사에 요구하는 이런 능력을,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근골격계 질환, 감염 질환, 또 뭐 이런 감정 노동 이런 데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고 임금은 최저임금. 그러면 뭐 아무리 자격증을 따도 일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취업을 하는 부분이 민간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지정제였는데요. 굉장히 많이 지정제를 완화해서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뭐 한 7, 800개였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1700개 육박할 정도로 2배수 이상을 설립을 해줬고, 노동부에서는 그거에 부응해서 인증평가나 통합심사 과정에서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 국민내일비용 카드를 굉장히 많이 남발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수요를 맞는 거는 저희 민간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공공기관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배움 카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증평가도 통과하고 과정심사도 통과한 기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양보호사 직종 자체가 취업률이 55% 정도로 타 직종 대비 낮은 것도 아닌데 네. 이 가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동부에서 어떤 문제를 삼고 그래서 이제 국민 내일배움 카드 대신에
따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요양보사 직종은 다른 직종 대비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뭐 50%가 넘어요. 또 우수기관들은 60%, 70%가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 직종에 비해서 취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전체 고용기금에서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양성과정에 내일비용 카드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23%가 전체 직종 중에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으로 내일비용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취업률이 그거밖에 안 되고, 또한 현장에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올해 그 장기요양 3차 개념 목표에 보면은 7만 5천 명 정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은 50만 명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많이 양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 어쨌든 환경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처우가 이제 뭐 부족하니까, 많이 열악하니까 취업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23% 이상을 요양보호사들이 했지만, 전체 고용기금 1조 4천억을 놓고 봤을 때 요양보호사 직전 한 사람당 지원하는 게 60에서 70만 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비용으로 치면은 전체 고용기금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요양보호사, 중장년층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그리고 노인을 수발하는 직종인 이 양성 과정을 왜 취약계층, 중장년층과 서민층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국민내일비용 카드에서 특히 일반 계좌제에서 제외를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23%나 했다고 하지만 실제 비용은 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일반 고등학생이나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들, 이제 그런 직종들은 애초에 비용 자체가 1인당 지원금이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도 일반 요리나 서비스 직종도 뭐 훈련비가 100만 원부터 많으면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요양 직종만 그런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첫 번째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수요를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발표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네네. 근데 뭐 일단 법은 시행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수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노동부나 복지부에서 가장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가수요인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쪽에서 일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최저임금에서 요양보호사 시급을 좀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집 교사처럼 뭐 보조금을 준다든가 최소한. 근데 지금 뭐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있지만 그거는 체감이 되지 않죠. 또 실제 요양보호사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취업하고 싶은 그런 직종으로 먼저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죠. 두 번째는 지금 그 간병 분야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병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취업률이 높아가고요. 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 보면 이제 간호조무사들이 주로 이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분야는 요양보호사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앞으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열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가족요양이거든요. 우리나라 방문요양은 어르신들 중에 70% 이상이 선호를 하는 서비스고, 요양보호사들 중에서도 80% 이상이 방문요양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문요양의 45%가 가족요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 중에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가족이 수발했을 때 급여를 주는 게 가족요양인데요.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을 수발을 한다고 하거나 가족, 배우자를 수발을 하려고 대부분은 이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60시간 미만의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분들은 어쨌든 가족을 수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데 또 실제 저희 방문요양기관에서는 고용과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수요로 이렇게 가는 거는 뭐 고용기금에서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노인 부양 문제라든가 건강보험 재원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 재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가족을 케어를 하기 위한 이런 진입을 이렇게 막아놓지 말고 초고령 사회에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수발 받고 싶고 가족들로부터 요양을 받고 싶죠.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 가족 요양을 가수요로 인정하지 말고 이것도 고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가수요에 있어가지고 이제 취업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처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취업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훈련생분들이 이제 국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문제가 가족 요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국비를 지원 안 해도 딸 사람은 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원장님은 이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일 비용 카드는 거의 체크카드로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60에서 100만 원 사이에 이런 비용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분들은 서민층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높으면 이분들이 진입을 하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노동부 저희가 물론 민간에서 직업 훈련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취업이나 고용에 신경을 써야 되죠. 직업 훈련의 목적은 취업이니까요. 그래서 민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저희가 이분은 취업을 할 의지가 없고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생 선발에서 저희가 탈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노동부 고용센터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취업을 하겠다고 내일비용 카드를 발급받아서 오시는데요.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할 시점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수십 번 전화를 하고 계속 문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이제 노동부에다 민원을 냅니다. 취업이 의무인가요? 그럼 고용센터에서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안내를 해요. 저희는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노동부는 협력을 안 해주고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실업급여 받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 절대 취업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민간기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장애물들은 이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취업이나 고용에 대한 거를 민간에 전가를 하는 거는 이거는 노동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모든 직종의 원장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고질적인 문제로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뭐 훈련생들 같은 경우에도 훈련 쇼핑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듣기로는 요리 직종의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본인이 일단 취업을 한다고 들어와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항목만 하고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네. 하는데 애초에 이제 선발 단계에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업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까지 뭐 받으라라고 하면은 훈련 기간은 사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 네네. 그래서 물론 직업 훈련을 하는 목적은 취업에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긴 하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늘 문제 제기를 해도 메아리처럼 그냥 끝납니다. 노동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직업 훈련 기관들에게 고용과 취업은 중요하지만 어떤 장애물들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은 같이 해결을 해야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지금 가수요 문제가 요양 직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도 해당이 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그 네, 또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 청년들은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왜 우리 이 요양직종은 중장년층, 서민층들이 주로 들어오는 직종인데 1년에 그래야 한 사람당 6, 7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왜 국민내일비용 카드에서 이거를 제외를 시키고 일반 회계로 지금 전환을 해서 왜 이런 세대 차이를 주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면은 요양보호사교육원도 신도시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원, 그리고 이제 좀 낙후된 곳에 있는 교육원마다 지금 해당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신 것 같고, 뭐 신도시에 있으신 분들이야 이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여유로우시면은 이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취약계층인 거죠? 네, 서민층들. 네. 네. 근데 또 서민층들 중에서 뭐 또 취약계층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장년층들은 퇴직을 하고 나서 일정 소득이 없잖아요. 이분이 재산은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이런 분들이 요양보호사 직종에 주로 들어오시는데 한 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에서 1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90에서 100만 원을 했을 때 내가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또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은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직종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식이 뭔가 존경을 받고 또 뭔가 이렇게 소명의식이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동남아로 인식을 합니다.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 네, 네. 굉장히 무시를 받는 직종이죠. 또 봉사를 하고 어르신을 케어를 하는 직종인데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호칭은 아줌마예요. 네, 여전히 아줌마죠. 물론 일부 광고 매체에서 뭐 여러 가지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 호칭은 아줌마예요. 그래서 사회적 인식도 낮고 처우도 낮고 환경도 열악한데 당연히 일을 안 하죠. 그러면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들은 저희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관련 기관인 복지부나 노동부가 같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지금 대교협에서 하시고 있는 활동에 네.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기자분 두 분이 네. 이제 세종시에 가서 취재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대기업의 그 비상대책위원들하고 또 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협회들은 지금 노동부의 정책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런 비상대책위원을 꾸려가지고 작년 12월 말부터 이게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뭐 시위 활동이라든가 보도 자료라든가 노동부 방문이라든가 국회 방문이라든가 쉬지 않고 이분들은 생업을 뒤로 밀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1월 12일 날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뭔가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노동부에서 공청회 이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담당자께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 다음에 TF팀을 꾸려서 주기적으로 계속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수정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노동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뭔가 우리가 그런 뭔가 협상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노동부를 자극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빨리 TF팀을 꾸려서 노동부와 협상을 하고 노동부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지 뭘 개선해서 같이 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나 환노에서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법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면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노위 이런 의원님들이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걸 반박을 해야 되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노동부와 좀 협상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TF팀을 꾸려서 빨리 협상을 하고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환노위 간사 이런 그 의원님들하고 빨리 협력을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대교협에서 네. 가처분 신청이랑 이제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 대기업의 비상대책위원하고 교육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이런 선례들이 있어요. 2010년도에도 저희가 이와 비슷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때 협회 사무총장님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담당자들을 고소를 했고 또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복지부 앞에서. 이후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요양보사 교육원들의 6분의 1만 남고 다 없어졌어요. 다 문을 닫게 되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랑 전혀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5년쯤 가가지고는 전국에 1,700개 있던 교육원들이 500여 개 밖에 남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상당히 노동부를 자극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협상을 해야지. 이걸 노동부에 가서 바로 법적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괘씸죄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노동부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명분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90% 선자부담을 저지를 하겠다. 그럼 이게 저지가 되면 과연 이후에 45% 고용기금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90% 자부담 저지를 하면 고용기금의 45% 자부담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일부 원장님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직종 전반에 피해가 올까봐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빨리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 환노위 여기를 움직여서 뭔가 변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조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12일 공청회 이후 좀 윤영기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네. 빠른 진척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답답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으셨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고용노동부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협회가 힘을 합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거를 이제 소송 말고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또 있을 거라고 원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노동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양보사 교육기관들의 이제 피해인데요. 사실 1월부터 지금 개강을 못 하는 데도 많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올해 운영이 굉장히 힘들 거고 뭐 많은 교육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자, 전국의 그 국비가정으로 운영하는 요양보사 교육기관은 거의 800개 이르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가족까지 하면 거의 1,000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뭐 어떤 식으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걸 협상을 해야죠. 빨리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면 노동부도 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민간기관하고 법 대 법으로 대치를 하면 저희가 상당히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뭐 그 변호사가 저희 직업능력개발법이나 저희 요양보사 직종에 뭐 100% 200%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송보다는 좀 더 노동부의 명분을 주고 협상을 하는 자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익을 얻어내야죠. 네. 그래서 소송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네.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앞으로도 장기 레이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소송권은요, 빨리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빨라야 2, 3년, 뭐 5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90% 가처분을 만약에 했다, 이게 승소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처분이 됐다. 그러면 국비를 어떻게 하려고요? 고용기금으로 가서 40%,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 부분에서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노동부를 계속 자극을 해서 우리에게 얻어올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노동부는 중앙부처고 행정부예요.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행정부예요. 문제가 있는 거는 협상을 해야지 법 대 법으로 대치를 하면 이거는 좀 우리에게 결국은 남는 거는 매밖에 남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 외에도 이제 사직종 특히 네. 요리나 이제 취업률이 좀 부진한 직종들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께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은 직업훈련에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맞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고는 하지만은 가장 문제인 거는 하루아침에 이런 정책들이 바뀌고 대처를 할 시간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서 비전을 주지 못하는 네. 일이고 사업을 그렇죠.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제 자체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한국직업훈련신문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의견 수렴을 해서 앞으로는 너무 급작스럽지 않게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노동부에서 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적어도 이런 정책을 하기에는 이런 급격한 변화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사전 예고를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공지된 게 올해 1월 2일이거든요. 올해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직원들을 다 뽑아놨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직업훈련 신문에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결국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직업훈련 신문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셔서 직업훈련 시장이 정부와 민간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앞으로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이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내시고 이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부장님이 자주 오시면 돼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